Dobro. History. Archive. 2011년 12월 한 독재자의 죽음이 발표됐습니다. 근데요, 그 공식 발표 뒤에는 무려 51시간 30분이라는 완전한 침묵이 있었어요. 오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치열한 권력투쟁과 숙청의 서막이 올랐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정오였죠. 검은 상복을 입은 북한 최고의 아나운서 리춘희가 막 흐느끼는 목소리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을 전합니다. 네, 바로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점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51시간 30분. 아니,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사실을 발표하기까지 51시간이 넘도록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라진 이틀 동안 평양의 권력 심장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미스터리의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김정일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게 공식 발표랑 정보 당국의 분석이 완전히 달라요. 북한이 내놓은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짜려져 있었어요. 지도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을 위해서 현지 지도를 떠났다가 그 달리는 야전 열차 안에서 과로로 쓰러졌다. 뭐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였죠. 한마디로 그의 죽음을 순교처럼 포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항미 정보당국의 분석은 이 이야기를 그냥 정면으로 반박해버립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성으로 추적해 보니까 김정일의 전용 열차는 그 사망 추정 기간 동안 평양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는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아주 설득력 있는 가설, 바로 경로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일이 자기 최대 치적 사업으로 내세웠던 희천발전소 댐에 아주 심각한 누수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경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로사가 아니라 거의 화병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좀 바꿔볼까요? 외부 세계가 김정일의 죽음을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던 그 51시간 동안 북한 내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51시간 동안 북한은 말 그대로 완벽한 정보 블랙홀이었습니다. 한미 정보망은 완전히 먹통이 됐고요. 심지어 당시 한국 대통령조차 일본에서 정상회담하다가 뉴스를 보고 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북한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현대통신망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령을 통해서 원시적인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한 거예요. 이걸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을 완벽하게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죠. 보통 정보기관들이 의존하는 핵심 수단이 두 가지잖아요. 사람을 통한 정보, 휴민트, 그리고 통신감청을 통한 정보, 시긴트. 이 두 가지가 그냥 전부 다 막혀버린 겁니다. 이것만 봐도 북한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고 철저하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김정은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명령 1호,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군대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군 통수권을 장악해서 혹시 모를 쿠데타나 군부의 이탈 가능성을 그냥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례식 날이 됐습니다. 눈 내리는 평양의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요, 훗날 벌어질 끔찍한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아주 불길한 서막이었습니다. 12월 28일, 폭설이 정말 펑펑 쏟아지는 가운데 김정일의 운구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 김정은과 함께 걷는 7명의 남자들. 이 사람들은 당시 북한 권력의 정말 최종점에 있던 인물들이자 김정일 시대의 유산 그 자체였죠.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막강한 후견인이었던 장성택부터 군부 최고 실세였던 리용호까지. 겉으로 보기엔 새로운 지도자에게 힘이 되어줄 든든한 기둥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김정은에게 이들은 자신이 넘어서야 할 구시대의 인물들이었고 어쩌면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7명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그리고 김정은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자기 권력을 완성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먼저 운구차 오른편에 섰던 인물들, 당과 혈족 그룹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음명을 맞은 건 역시 장성택이죠. 김정은은 집권 불과 2년 만에 자신의 고모부이자 사실상 권력 2인자였던 그를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참히 처형해버립니다. 반면에 별다른 정치적 야심이 없다고 판단한 선전 행정관료들은 그냥 제명을 다하고 늙어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자, 이번엔 왼편에 섰던 군부 인사들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더 가혹했어요. 당시 군부 1인자였던 리영호는 김정은 집권 7개월 만에 숙청돼서 그냥 사라져버렸고요. 비밀경찰 총수였던 우동층 역시 행방불명됐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군부를 상징하던 4인방 전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제거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숙청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냉혹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라이벌은 그게 혈육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한다. 하지만 체제 유지에 필요한 위협이 되지 않는 기능적인 관료들은 살려둔다. 이게 바로 김정은식 공포통치의 핵심인 거죠. 김정일의 죽음 이후 첫 50일시간, 그리고 장례식 운구차를 호위했던 7명의 엇갈린 운명, 이 모든 사건들이 보여준 그 무자비한 효율성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북한 지도자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